네, 우크라이나가 대공세를 개시했다는 러시아 국방부 주장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가짜뉴스다 이렇게 일축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방 이슈까지 김용대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이상하네요. 러시아가 먼저 침략을 했는데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대공세를 개시했다라고 러시아 국방부가 주장을 하고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그거 가짜뉴스야 이렇게 뭔가 바뀐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공수가 역전됐다. 네. 주도권이 우크라이나 쪽으로 다소 넘어간 것 같아요. 예,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초기에 그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러시아가 우세했던 세 가지 요소. 병력의 우세, 제공권의 우세, 그다음에 군수 지원, 물류 체계의 유리함. 그러네요. 이 세 가지 비교 우위가 사라졌습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나토식 그 훈련과 나토식 기준에 의한 장비의 보급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1년 전과는 몰라보게 달라졌고요. 그렇군요. 거기에다가 이제 최신 그 위성 영상 정보라든가 스타링크 위성을 통한 통신 체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식과 정보에서 러시아를 이제 압도하기 시작했고요. 세 번째는 하이브리드 전쟁, 즉 그 러시아 내에서 의용군이라든가 또는 뭐 러시아 자유군단 같은 투항한 러시아 군인들이 이제는 우크라이나 편에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러시아 내부의 비정규전, 게릴라전을 병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 그러니까 정규전, 비정규전을 같이 배합한다. 이걸 하이브리드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점차로 러시아에는 불리하고 우크라이나는 유리한 방향으로 이렇게 바뀐 건데 이 대공세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각기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공세가 시작된 건 맞다. 공세가 시작된 건 맞다. 근데 그게 되냐. 그러니까 저 BBC 같은 경우는 풀스케일 전면전은 아닌 것 같은 식으로 보도를 하더라고요. 스몰 스케일로. 그러니까 소규모 전쟁을 우크라이나가 바흐무트 지역에서 벌이고 있는 걸로는 확인을 하던데. 그러니까 바흐무트에서는 이제 그 함락과 재함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용병이 철수하고 러시아군한테 맡기니까 다시 우크라이나가 일부를 함락하고. 근데 지금 보도가 나온 거는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가 공세를 했다는 건 도네츠크 지역입니다. 이 짝에서는 공격을 했는데 러시아가 퇴각을 시켰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게 한꺼번에 어떤 그 전전선에서 열전이 추진된다는 뜻이 아니라 전전선이 아니다. 선택적으로. 그래서 과거에 주요 도시를 갖다가 우크라이나가 재수복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선택적인 어떤 그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 CNN 보도 같은 경우 보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부의 공작원이나 동조자들을 침투시켜가지고 그 공작원들이 드론 공격을 러시아에게 했다. 이거는 맞는 말입니까? 크렘린궁에 대한 드론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러시아는 즉각 배후가 우크라이나라 그랬고 우크라이나는 시인도 부인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러시아의 반푸틴 세력과 연결된 우크라이나의 어떤 선별적인 공격 이런 형태로 인식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전쟁의 진짜 비밀은 아직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비밀? 진짜 비밀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러시아 병사 시신이 발견됐어요. 심하게 훼손이 됐는데 이걸 안면 복원 내지 안면 인식 기술로 그 병사의 신원을 알아냅니다. 그런 다음에 러시아 정부보다 먼저 우크라이나가 그 가족이나 친지의 전사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기에 최첨단 안면 인식 기술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그 특수 작전은 절대 브리핑 안 합니다. 완전 비밀로 하는데 그 러시아의 내부 망에 침투해서 거기서 정서와 심리의 연결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전쟁할 필요 있겠어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유형의 제5세대 전쟁에 출현했다고 하는 건데 이런 비밀들은 지금까지 브리핑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의 침투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은 전쟁 초기에 넷플릭스나 그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이 러시아에서 빨리 철수했던 게 큰 실수였죠. 눌러 앉아서
예. 그 새로운 정보를 그러네요. 계속 러시아 시민들에게 제공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완전히 교란이 됐겠네 러시아는. 그러면 전쟁이 이렇게 안 어려워졌다는 게 예. 미국의 진보 단체들 주장이거든요. 왜 되네. 철수했냐. 예. 그래 러시아 다루기가 더 힘들어졌다. 푸틴의 프로파간다가 너무 세니까. 그렇죠. 거기는 완전히 이제 또 폐쇄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러시아 시민들한테 외부 정보 유입이 더 중요하다. 이래서 전쟁을 관리했어야 된다 그랬는데 우크라이나에 진짜 참조해야 되겠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북한을 관리하는데 반드시 참고해야 될 사항입니다. 단절하고 제재할수록 더 관리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교훈이죠.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경우에는 IT 아미 그 미하일 페로도프 부총리가 이끄는 그 IT 의용군이 그 아까 말씀드린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내부망에 침투하고 있죠. 야, IT 기술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전쟁에 활용되는군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가 IT 강국이 그 침략을 받았다는 게 다른 전쟁과 매우 비교되는 측면이.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이 전쟁의 양상이 약간 우크라이나에 유리하게 전개되면서 뭔가 정전이나 휴전이나 이쪽으로 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퇴각을 하고 러시아가 그렇게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러시아가 만약에 능력이 된다면은 이런 어떤 그 우크라이나 동부에서의 수세를 만회하기 위한 다른 전략적 카드가 있을 겁니다. 예컨대 벨라루스에서 폴란드를 위협한다든가. 최근에 벨라루스에 전술핵 무기를 새로 배치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무기가 우크라이나로 들어오는 그 요충지가 폴란드니까 여기서 차단한다. 이렇게 하면 전쟁 양상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벨라루스에 엄청난 러시아 병력하고 핵무기가 갔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확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이제 미국이 막으려고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을 주요 전쟁터로 삼고 거기서 러시아를 차단하겠다. 그런데 이 차단이 러시아가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외부로 지금 전쟁을 확전시킬 역량이 러시아가 안 되는데 만일에 어떤 다른 방식에 의해서 예컨대 어떤 게릴라전 양상이라든가 또는 정체를 밝히지 않고 순항 미사일을 폴란드로 쏜다든가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작년 11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요? 거기서 정체불명의 그 순항 미사일이 폴란드 도시로 떨어져가지고 그때 사상자도 발생했었고. 그렇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오발 사건이라고 그러지만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 부인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진상이 안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류의 어떤 전쟁의 변수를 촉발시킴으로써 이 동부 지역에서의 러시아의 그 약세 내지는 수세를 어떤 완화할 수 있는 다른 전략적 카드를 검토한다. 이런 부분이 이제 서방이 예의주시하는 측면이죠. 그렇군요. 화건하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화건하기는 좀 이른 거군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이건 어느 일방에서 우세하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우세하다고도 말할 수 없고 또 어떤 국가가 유리해진다고 해서 유럽 전체 정세가 그러면 유리해지는 것이냐. 이것도 화건할 수 없고 그런 면에서 아주 복잡게 전쟁이다. 그리고 초계기 갈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봉합을 하면 누가 유리하고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양상은?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한일 간의 그 초계기 갈등의 봉합이 좀 우려되는 점은 이겁니다. 원래 이 초계기 갈등은 일본 초계기가 우리 구축함에 저공 비행한 건 팩트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4번씩. 4번. 포항 앞바다, 제주도 남방 계속 돌아가면서 스토커처럼 따라붙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위협을 해왔고 심지어는 50m, 70m 저공 비행을 하는데 이건 거의 적대 행위거든요. 이게 2018년, 2019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봉합이다라고 해버리면 군 사기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까? 우리 그러니까 그때 해군이 굉장히 격분해서 계속 이렇게 위협을 당하면 우리가 자위권을 행사해야 될 거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이냐. 이러고 고의적이다. 그래서 만든 게 당시 국방부에서 승인한 대응 지침입니다. 요거는 2번을 경고 방송을 해라. 접근하지 마라. 접근하면 2번은 방송으로 해라. 3번째는 이 레이더를 조사해라. 레이더를 조사해라. 그래서 경고해라 이거죠.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그 레이더라는 공격용 레이더. 사격 통제. 이제 겨누는 거죠. 그런데 겨누는 거죠. 그런데 한 번도 실행이 안 됐어요. 한 번도 실행된 적은 없고. 실행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태여 그런 대응 지침이 있다는 거를 이렇게 밝혀내면서 우리가 그때 무리하게 대응했다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 내부의 자중질환이지. 그렇죠. 일본이 항의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일본은 계속 그런 주장을 하고 있었고. 일본은 그냥 저 한국 정부가 거짓말했다. 네. 사실 그것도 하루면 진상규명 끝나요. 서로 군사기밀 까면 돼요. 일본은 주파수 대역에 레코딩된 그 그렇겠지. 데이터를 까고, 그렇죠. 우리는 사격 통제에 대한 로그온하고 작동 기록 까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전문가들은 하루면은 딱 끝나요. 그런데 4년을 끌었는데 지금도 그건 못 갑니다. 왜냐? 상대방한테 군사 기밀을 넘길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 그렇군요. 일본은 네. 자기네 주파수 대역이 드러나기 때문에 비행기 기록은 깔 수가 없고 한국만 레이더 기록을 공개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야 또. 그러니까 이게 진상규명이 네. 될 수 없는 요구를 해오니까 그래서 4년을 끈 건데 네. 지금에 와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그 진상규명은 그냥 넘어가고 우리의 대응 지침만 철회하면서 더 이상 묻지 않고 봉합해 놓는다. 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아니라 봉합입니다. 그렇게 요게. 봉합해서 우리한테 좋은 거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원래 네. 대응 지침이 있다고 그랬지만 실행 안 했던 지침이고 그건 우리 해군의 자존심과 그 군인의 어떤 그 저기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자위권은 우리가 누구라도 위협하면 가져야 된다 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예. 그 지침이에요. 예. 그나마도 자제했던 거고요. 그런데 예. 일본하고 관계 개선한다 그러면서 비밀로 유지하던 그 지침을 공개해가지고 굳이 우리가 죄진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스스로 철회하는 것으로 이게 뭡니까? 그냥 넘어가면 될 일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김종대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6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